알고리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이 용어는 9세기경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알-콰르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리즘은 요리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알고리즘도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주어진 문제의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으나 항상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지 않은 수의 알고리즘을 접해왔습니다. 1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수수께끼같이 재밌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다양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용어는 9세기경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알-콰리즘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애는 BC 300년경 우리가 흔히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입니다. 뒤에서 이거는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리즘은 요리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요리를 하면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알고리즘도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리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놓인 숫자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카드 10장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닥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방법은 한눈에 이렇게 파악해서 제일 큰 숫자를 기억했다가 그보다 더 큰 숫자가 없으면 그 숫자를 가장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숫자를 쭉 탐색하는 이런 방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순차 탐색이라고 합니다. 카드 숫자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본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기억해가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카드의 숫자를 본 후에 머릿속에 기억된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바닥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을 순차 탐색이라고 하고요. 각 카드를 한 장씩 차례대로 주어진 순서대로 읽어가며 찾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의 숫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놓인 여러 개의 숫자 중에 85를 찾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인간은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85라는 숫자를 한 방에 찾아낼 수도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숫자부터 85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매핑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은 숫자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숫자를
하나씩 찾기 때문에 이 역시 순차 탐색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숫자 찾기처럼 머릿속에 85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바닥에 펼쳐진 카드를 차례대로 한 장씩 읽으며 85가 적힌 카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순차 탐색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카드의 목록 중에 찾는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전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의 전화번호 리스트라든지 또는 책 뒷부분의 인덱스 등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숫자인 경우 앞에 있는 숫자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85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8장의 카드를 모두 읽은 후에 바로 85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차 탐색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방금처럼 이렇게 카드가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굳이 한 장씩 넘겨가면서 85를 찾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맨 위에 카드를 한 장 넘겨서 이 숫자들이 정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임의의 중간 정도의 숫자를 한번 열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45인 경우 우리가 찾고자 하는 85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더 뒤로 넘겨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열어서 카드를 확인하다 보면 아까 순차 탐색,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읽어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85의 카드의 다가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진 탐색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반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반을 다시 반으로 나누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탐색 알고리즘이죠. 앞선 순차 탐색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1.3절은 동전 거스름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아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적은 수의 동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이 730원이라고 하면 10원짜리 73개보다는 이렇게 큰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동전을 섞어서 작은 수를 받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73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먼저 가장 큰 액면가인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받으면 나머지가 230원이 되죠. 거기에 이제 500원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추가하고요. 그러면 30원이 남겠죠. 나머지를 10원짜리 동전 3개로 받으면 이렇게 총 6개의 동전으로 잔돈 73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거스름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수의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 알고리즘을 고민해 보면 일반적으로 거스름돈에 대해서 가장 큰 액면의 동전부터 차례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730원의 경우 500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하나를 선택하고요. 남은 230원에 대해서
100원짜리 2개, 남은 30원에 대해서 10원짜리 3개를 선택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6 해서 최소 동전의 개수는 6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의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남은 거스름돈의 액수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큰 액면의 동전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러한 방법의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4.1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붓 그리기입니다.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 한붓 그리기 문제입니다. 이 한붓 그리기는 그래프의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선분을 한 번만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되 그 궤적을 지나는 동안에 연필이 종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룰이죠. 단 점은 여러 차례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작은 그래프의 경우는 연필로 시행착오를 통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한 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리즘화 시킬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번에서 시작해서 1, 2, 3, 8, 7까지 왔습니다. 1의 시작점에서 2, 3까지는 어차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8번을 거쳐서 7번에 왔을 때는 3가지의 선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죠. 자, 점 6으로 가면 5, 4, 3, 9, 7, 10을 거쳐서 점 1로 되돌아갈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중에서 9로 간다면 9, 3, 4, 5, 6, 7, 10, 1 역시 시작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점 10으로 출발을 한다. 점 1로 밖에 갈 수가 없고요. 나머지 선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중에서 솔루션이 됐던 6과 9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현재 점으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점을 지나서 다시 점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점 7에서 10을 지나서 현재의 점으로 되돌아오는 사이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나갔기 때문이죠. 현재 점으로부터 점 6이나 점 9를 지나서 현재점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점에서 6이나 9를 선택하면 연필을 떼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점 6과 9의 공통점은 현재점에서 다시 현재점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찾아낸 알고리즘입니다. 1.5절은 미로 찾기 문제입니다. 미로 찾는 문제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를 합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크레타 섬을 통치하던 폭군 미노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미노스 왕은 황소 머리에 하반신은 사람인 무서운 짐승 미노타우르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젊은 남녀를 저공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저공으로 바쳐진 젊은이들은 이 지하에 있는 매우 광대하고 복잡한 미로를 거쳐서 내부에 갇히게 되고요.
그들이 미로를 탈출하지 못하면 이 미노타우르가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테네의 한 젊은 청년 테세우스는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고 조공으로 바쳐집니다. 그는 다행히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의 충고로 칼과 함께 이 실타래를 가지고 미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르를 칼로 죽이고 이 실을 다시 되감으면서 미로를 탈출할 수가 있었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알려주는 바로 미로 찾기의 해는 바로 실타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실타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현 위치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서 이동하고 길이 막혀 있으면 다시 되돌아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지나갔던 곳을 표시해 놓고 다시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이 그리스 신화 속의 미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하의 미로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표시한 곳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은 존재합니다.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오른손 법칙입니다. 현 위치에서 한쪽 방향을 선택하고 벽에 손을 댄 상태로 계속해서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걸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떼지 않고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미로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실타래나 특별한 표시가 필요 없이 항상 출구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마이크로마우스를 만들어서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으로 보통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은 가짜 동전 찾기입니다. 아주 많은 동전 더미 속에 한 개의 가짜 동전이 섞여 있다. 가짜 동전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도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동전의 무게는 정상적인 동전보다는 약간 가볍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짜 동전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가짜 동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양팔절만 사용해서 이 가짜 동전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저울의 동전을 다는 횟수를 줄이는 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먼저 철수의 생각은 임의의 동전 한 개를 저울의 왼편에 올리고 이 동전을 기준 동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쌓여있는 동전 중에 하나를 올려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기준 동전은 계속 유지를 한 채 오른쪽에 있는 동전은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저울을 측정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한 번만에 가짜 동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가짜 동전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총 동전의 수가 n이라면 n-1번 저울을 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희의 생각은 동전을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두 개씩 동전을 달아보는 방식이죠. 자, 이런 경우에
두 개씩 동전을 달았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는 첫 번째 가짜 동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n을 2로 나눈 횟수, 2분의 n만큼의 횟수의 가짜 동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철수의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저울을 다는 횟수가 거의 2분의 1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광수의 생각은 0의 제한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한 예입니다. 0의 제한을 보면 짝의 수가 너무 많죠. 광수의 생각은 동전의 개수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 올라간 쪽에 가짜 동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내려갔던 왼쪽 동전은 무시하고 다시 이 오른쪽 동전을 반반 나눠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 쪽에 가짜 동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2분의 1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2개가 남을 때까지 가짜 동전 판별을 계속해 나갑니다. 동전 더미를 반으로 나누어 저울에 달고 가벼운 쪽의 더미를 계속 반으로 나누어 저울을 답니다. 분할된 더미의 동전의 수가 1개씩이면 마지막에 저울을 달아 가벼운 쪽의 동전이 가짜임을 찾아낼 수가 있죠. 아쉽게도 광수의 알고리즘은 운이 좋을 때의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가야만 가짜 동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광수의 알고리즘은 동전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24개인 경우는 몇 번 만에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요. 먼저 512개씩 양쪽에 올려놓고 저울을 잽니다. 다음은 256개씩 재고 128, 64, 32, 16, 8, 4,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개씩 올려서 저울을 재죠. 따라서 총 10번입니다. 이거는 로그 2의 1024 따라서 10인 거죠.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로그 2 n번 저울에 달면 가짜 동전을 찾는다는 바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최악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철수는 1023번의 저울을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n-1번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영희는 512번 저울을 달아야 했죠. 이 반의 광수는 10번이면 가짜 동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